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지하철. 한 영국 여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클로이예요. 저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답니다. 전공은 사회학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죠. 학기 중에는 바쁘게 지내지만 방학만 되면 어김없이 여행을 떠나요. 방학 때 여행을 떠나는 게 제 삶의 활력소랄까요? 매번 새로운 곳에 가면 마음이 설레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랍니다. 낯선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행 다니는 게 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이번 방학에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주로 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곳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같은 학과 동료 교수님인 매건 교수님도 아시아에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죠. 매건 교수님과 어느 나라를 갈지 상의하던 중 중국과 한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부터 두 나라는 저희를 설레게 만들었죠. 사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문화적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두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흥미로운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해요. 솔직히 중국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걸 보면서 아, 중국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솔직히 옛날까지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만 많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 건 맞잖아요. 지하철 같은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매건 교수님과 함께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공장안부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공항 건물부터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데 내부 인테리어는 또 얼마나 현대적인지 화려한 조명에 최첨단 시설들까지 갖춰져 있으니 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뉴욕이나 런던 공항 못지않다 싶었죠. 매건 교수님도 지금까지 와본 아시아 공항 중에 최고라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처음 역사에 발을 내딛는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 도시 같은 인상이랄까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LED 조명까지 화려하게 빛나고 있으니 런던 지하철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내 좌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건 바로 중국어 표지판들이었거든요. 아무리 둘러봐도 영어로 제대로 표기된 안내문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중국어 투성이거나 그나마 있는 영어 표지판도 중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소리내서 읽는 방식의 표지판이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죠. 함께 갔던 매건 교수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겨우겨우 승강장을 찾아 도착했어요. 진짜 원시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요. 혹시나 해서 영무원에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뜻밖의 낭패였죠. 대부분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시는 거예요. 발음도 알아듣기 너무 힘들어서 소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일본 사람들도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중국의 영어 발음도 일본 못지 않았어요. 매건 교수님이랑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유추하는데 무슨 스무고개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런던 지하철역 같으면 저희가 쓰고 있는 영어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을 텐데 중국에선 그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간신히 지하철에 올라탔죠. 근데 이 과정이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몸싸움을 해가며 겨우 탑승할 수 있었거든요. 매 정거장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인파 때문에 숨 쉴 틈도 없이 밀려다녔달까요. 마치 전쟁터에 뛰어든 기분이었죠. 그나마 좌석에 앉았다고 해서 마음 편할 순 없었어요. 코를 찌르는 악취가 객실 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뭐랄까, 한참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연상케 하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과자 봉지나 껍질, 음료수 캔 등등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데 누구도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쓰레기통은커녕 청소하는 직원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분명히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매건 교수님이랑 중국이 이 정도로 언론을 통제한 건가 싶은 얘기를 할 정도였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의 행동거지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침을 뱉어대고 통화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에티켓이나 기본적인 매너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의 연속이었죠. 같이 여행 갔던 매건 교수님이랑 말로 대화하는 건 포기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물론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도 러시아어 때는 미어터지게 붐비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질서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불결함은 상상 이상이에요. 하다못해 영어 안내문조차 없으니 그야말로 살벌한 전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죠.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엔 거리 풍경의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길가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고 그걸 치우는 사람은 없고 쓰레기통도 보이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다니고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더러운 거리 풍경이 이어졌죠. 어딜 가나 비슷한 광경들 뿐이에요. 공중화장실에 가봐도 엉망진창이고 변기는 막혀 있거나 고장난 데다 악취까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중국 화장실의 문은 잠금 장치가 모두 고장나 있나요? 아니, 다들 문을 안 잠그고 들어가서 난감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모든 게 정말로 중국의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감마저 들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의 질서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쓰레기 문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도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지 않으니 점점 거리는 몰골이 변해가고 그걸 치울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한 거나 다름없죠. 중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정신적 고문과도 같았어요. 매건 교수님도 시간이 갈수록 차라리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빈도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까지 괴로움이 계속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악취와 불결함, 그리고 시민의식의 결여.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기대했던 제게는 모든 게 충격의 연속이었죠. 결국 저와 매건 교수님은 중국에서의 여행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익숙하게 지냈던 런던이나 뉴욕과 다르게 중국은 너무나도 판이한 수준이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죠. 화려한 중국의 겉모습에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뤘다지만 기본적인 질서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실망만 안고 중국을 뒤로 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한국행을 택했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혼란스럽고 불편했던 경험 때문에 지쳐 있었던 저와 매건 교수님에게 한국행은 큰 기대감을 안겨주진 못했어요. 아, 뭐 거기서 거기겠지. 라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내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죠. 깔끔하고 쾌적한 인천공항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화려한 건축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정작 내부는 지저분하고 혼잡하기 그지없었거든요. 반면 인천공항은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고 청결함과 효율적인 동선까지 갖추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경험은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렬해졌어요.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도로와 인도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중국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한국의 지하철이었어요.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이 떡 벌어졌다니까요. 바닥은 눈부시게 깨끗하고 벽면은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중국의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지하철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게다가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길 찾기도 쉬웠어요. 중국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서울의 지하철에는 중국처럼 엉터리 표지판이 아닌 제대로 된 영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편의시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게 얼마나 세심한 배려의 결과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좌석이 넓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객실은 쾌적하고 깨끗했거든요. 중국에서 겪었던 혼잡하고 불결하기까지 했던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죠.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되어서 마치 고급 열차에 탄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중국 지하철에선 승객들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담배를 피우기까지 해서 정말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 지하철 안에서 그런 민폐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특히 스크린도어는 정말 획기적인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에선 승강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서울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승객을 위한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환승을 해야 돼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매건 교수님이 저를 툭툭 치면서 저쪽을 보라고 손짓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봤는데 아주 맛있게 생긴 빵가게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풍기는 빵 냄새는 바로 제 침을 고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건 교수님이 출출하니 빵 하나를 먹자고 계속 조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는 있지만 지하철역 안에 있는 빵가게니까 맛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매건 교수님은 조그만한 식빵같이 생긴 것을 샀고 저는 검은 깨가 박힌 동그란 빵을 샀습니다. 각자 한 입씩 베어 먹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건 교수님의 빵 안에는 겉은 바삭한 느낌이 나는 소보로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촉촉한 식빵 사이에 밤 조각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고른 빵 안에는 달콤하면서도 검정색 무언가들이 들어있는데 동그란 게 씹히면서도 앙금이 입에서 사르르 녹아 순식간에 다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매건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거는 팥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 음식들을 많이 도입하면서 왜 이런 팥빵 하나가 없는 것인지 정말 원망스러웠다니까요. 아마 영국에 팥빵이 있었다면 매일 하나씩 먹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빵을 하나씩 해치우고 환승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 역사 안을 보니 도서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심한 공간을 보면서 승객을 얼마나 배려한 곳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둘러볼 때마다 중국과 런던의 지하철이 한국의 지하철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런던 지하철은 오래되고 낡은 시설에 더딘 운행 속도, 그리고 무질서한 승객들까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지하철에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정말 질렸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에서는 달랐어요.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특히 노약자석의 어르신들을 양보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중국에선 노인과 장애인은 그저 눈치를 보며 구석에 서 있어야 했거든요. 반면 한국 지하철에선 배려와 양보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지하철 시설도 물론 뛰어나지만 한국에서 가장 배워야 할 건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의 악몽과 달리 한국에서의 경험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하철이 한국에서는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는 멋진 공간으로 다가왔달까요. 안전과 쾌적함 속에서 교양 있는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 정말 선진국다운 광경이었죠. 매건 교수님과 저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 잠실역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 중이던 매건 교수님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쓰러지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재빠르게 신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역무원분들이 즉시 응급조치를 해주셨어요. 약을 드리고 휠체어에 모셔서 역사 안쪽으로 이동하시더니 역 내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따라갔죠. 의료진분들이 신속하게 교수님을 진료해 주셨어요. 상황이 다행히 심각하진 않았고 교수님도 금세 의식을 되찾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빈혈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다고 했어요. 휴식을 좀 취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교수님 곁을 지켰어요. 이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전 세계 지하철역 중에서도 잠실역 같이 역 내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교수님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역사 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초기 대응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목격한 일 덕분에 잠실역 안에 있는 병원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셈이죠. 이렇게 승객의 안전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배려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서울 지하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최첨단 인프라와 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철학이 돋보이는 거죠. 잠실역 내에 있는 응급 의료시설은 이런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감동이 연속이었지만 한국 여행의 즐거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특히 감탄했던 건 바로 한국 음식이었어요.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매건 교수님께서 미식가로 유명한데 한국에 있는 맛집까지 이렇게 많이 알 줄 몰랐거든요. 교수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식당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메뉴가 바로 삼겹살이었어요. 살짝 구워진 고기를 쌈채소에 싸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나오는 반찬들도 특히 김치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런던에서 먹어본 어설프게 따라한 가짜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자극적이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매운 음식들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처음엔 매운맛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그 맛의 매력에 빠져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매력을 느낀 건 불닭볶음면이었어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는데 매운 것도 익숙해지는지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답니다. 그때 오죽 맛있었으면 캐리어에 10개나 쟁여놨다니까요. 이렇게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배가 불러서 걷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또 자꾸 먹게 되는 게 한국 음식만의 묘한 매력인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이 넘치는 여행이었달까요? 매건 교수님도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매 식사 때마다 감탄을 연발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울 거라고 하셨죠.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음식 하나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영국에 돌아가서도 한식당을 자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 음식의 매력을 열심히 알려야겠죠? 이렇게 맛있고 매력적인 음식 문화가 더 널리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먹는 즐거움 하나로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한국 여행에서 배웠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옆자리에 앉은 매건 교수님과 여행의 추억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다음 휴가 때엔 교수님과 함께 다른 곳 말고 꼭 한국을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오면 서울 말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 밥에 곰팡이 피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미국에서 온 한 가족이 테이블 위에 놓여진 밥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 가족들은 곰팡이가 피어 있는 이 밥을 먹고 심지어 맛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네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캐서린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외국어를 접할 때면 왠지 모를 설렘이 가득했죠. 외국어를 배워서 직접 읊어보면 마치 그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처음엔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들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국어를 접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한국어 발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치 노래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 특유의 억양과 리듬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근데 더 놀라웠던 건 한글이에요. 동그랗고 귀여운 모양의 자음과 모음들을 보고 있자니 왠지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자한테 어떻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한국어를 어떻게 알아본 줄 아세요? 이응이라는 글자로 알아봤어요. 문장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으면 이 글자가 한국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한글의 모음, 자음 중에서 이응이라는 글자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국어에 꽂혀서 하루 종일 저는 한글을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언어에 빠지면 항상 그 언어를 완전히 익힐 때까지 공부하는 편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금방 익힐 수 있었죠.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나서부턴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깊게 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빠져 있었냐면요. 대학교에서 전공을 한국어로 할 정도로 푹 빠져 있었다니까요. 이런 제 선택을 보고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어 전공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남들이 뭐라 하든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로지 한국어 공부에만 매진했답니다. 얼마나 대학 생활이 즐거웠는지 몰라요. 같은 과 친구들과 한국어로 수다도 떨고
한국 노래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접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때쯤부터 케이팝이 슬슬 유행하더라고요. 이제서야 모두가 한국을 알아봤구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뿌듯했다니까요. 제가 한국인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도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비행기표를 바로 예약했어요. 마치 방학이기도 했고 지금이 아니면 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부모님께 얘기를 꺼냈는데 굳이 한국까지 가야겠냐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에 꽂힌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한국 여행은 일주일 동안이었는데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한국 여행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그때 저는 한국어가 서툴렀거든요.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복잡한 문장은 어려웠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봤는데 써먹어야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정갈한 반찬에 따끈한 밥 한 공기까지 보자마자 침이 절로 넘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한국 가정식이라니 꼭 먹어볼 수밖에 없었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려 입을 열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반찬이 엄청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방 뭐라고 말한겨?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외국어를 배울 때 글자를 떼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그 나라의 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 여행할 때 누가 저한테 욕하면 바로 알아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국어를 배울 때도 가장 먼저 욕을 배웠는데 갑자기 욕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손을 벌벌 떨고 아주머니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그래도 아직 한국어가 미흡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일 수 있으니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시방이라고요? 혹시 저한테 욕하신 건가요? 제 질문을 들은 아주머니는 깔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깜짝 놀랐제. 우리 충청도에선 시방이 지금이란 뜻이요. 내 말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라. 세상에, 그 순간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괜히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온몸에 힘이 탁 풀리면서 마음이 편해졌죠.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발음이 어눌한 제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어서 다시 되물으신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아침을 맛있게 먹었죠. 아침을 먹으며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는 걸 아시고는 무척 좋아하셨죠. 한국어의 재미와 묘미에 대해 들려주시면서 사투리의 매력도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의 사투리가 이렇게 재미있고 다양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제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아주머니,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유, 그런 말 말고 이렇게 해봐요. 아줌마, 밥 묻고 갑니더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충청도 사투리로 인사를 하는데 왠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아주머니도 제 발음이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죠. 그 작은 격려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한국인이 정이 많다는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지냈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게스트하우스에서의 그 에피소드는 한국어의 매력을 새삼 깨닫게 해준 계기였죠. 한국을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들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마치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느낌이 들면서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였죠. 고민 끝에 떠오른 게 바로 한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요즘에 한류가 워낙 유행해서 주변만 봐도 저처럼 한국과 한국어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한국어를 알려주고 한국 문화를 전달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제 꿈으로 삼고 한국어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은 떡 벌어지고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죠.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제 결정이 너무 황당하고 경솔해 보였나 봐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죠. 갑자기 딸이 지구 반대편에 가서 산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득에 나섰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이유,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꿈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이 모든 걸 쏟아내면서 제 진심을 전달하려 애썼죠. 며칠을 설득했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늘 안 되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모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와 부모님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넌 대체 우리 생각은 하고 있는 거니? 왜 자꾸 한국에 간다고 하는 거야? 다시는 한국 간다는 얘기 꺼내지 마라. 아빠의 고함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부모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 제가 선택한 것은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싸우자마자 짐을 싸서 나온 저도 잘못한 건 맞는데 그때가 아니라면 제가 한국에 가서 절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에 간 이후로 부모님과는 전보다 더 서먹서먹해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말다툼만 하는 것 같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부모님은 아직도 제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뭐가 좋다고 거기서 사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죠. 한국에서의 저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간 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한국은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서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긴 시간이었지만 저는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뒤에 한국에 와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부모님께 재차 되물었죠.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설렘 반, 긴장감 반으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 만나는 엄마 아빠였거든요. 온갖 상상을 하며 마음을 졸였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리스트를 쭉 작성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만나기로 한 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맞이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뵌 부모님께선 허리를 퉁퉁 치면서 이렇게 먼 곳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숙소에 도착 후 가장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갈 곳은 청계천이었어요. 사실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죠. 아무래도 지하철역에서 청계천이 가깝기도 하고 미국에서의 지하철만 보셨을 부모님께 한국의 지하철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지하철로 모시고 갔는데 저희 아빠가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많으니까 당황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가지를 발견하고 더 놀라셨죠. 지하철역 안에 있는 기계를 보고 호기심이 생기셨는지 그 기계에 다가가서는 이것저것 만져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신기했는데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셨나 봐요. 아빠가 되게 신기해하셨던 기계가 뭐냐면 인공지능 통역기였거든요. 저희 아빠가 영어로 말씀하시면 그 기계가 한국어로 완벽하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발음까지 정확하게 말이에요. 아빠는 그 기계가 신기한지 계속 말을 거시더라고요. 오죽하면 뒤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기다려서 아빠를 끌고 갔다니까요. 아빠께선 재밌으셨는지 저를 보면서 너 없어도 이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겠는데? 하면서 허 웃으시더라고요. 아빠 말씀대로 지하철 이용이 처음인 외국인에게는 참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아무튼 그렇게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청계천에 도착했어요.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서울은 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청계천에 왔을 때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엄청 잘 꾸며놓은 하천이 있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기분은 엄마 아빠한테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근데 청계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빠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왜 그러실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단 말야.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잘 되어 있네. 그러시면서 이번엔 청계천에 있는 돌다리를 직접 건너보시면서 먼저 반대편으로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엄마와 저는 당황해서 얼른 아빠한테 다시 오라고 했다니까요. 엄마도 청계천을 걸으면서 예쁘게 꾸며놓은 잔디들과 깔끔한 거리 때문에 계속 걷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걷다가 엄마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작은 분수대였어요. 분수대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저희 가족은 멍하니 그 모습을 꽤 오래 지켜봤죠. 청계천은 마치 도심 속 오아시스 같았어요. 꽤나 오랜 시간을 걷다 보니 엄마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강 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게 계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었죠. 청계천에 흐르고 있는 물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 제 마음까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나이 지긋하신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걷고 계셨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연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으셨는지 엄마가 활짝 웃음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설득해서 부모님을 한국에 진작 모시고 올 거리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 혼자 감동에 빠지고 있는 순간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한테 다가오셨어요. 저희를 보고 밝게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웰컴 투 코리아. 아빠와 엄마는 그 말을 듣더니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아빠 엄마 모습을 처음 보는데 괜히 뭉클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선 제게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물어본 뒤 그 할아버지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셨답니다. 그렇게 청계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출출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배가 좀 고프네.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가족들 모두가 동의를 했죠.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 간 식당은 한정식집이었어요. 부모님께 한식은 꼭 먹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좋아하니 부모님께서도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메뉴판을 뒤적거렸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가장 비싼 한정식을 3인분 시켰답니다. 조금 기다리니 직원분께서는 아주 많은 반찬들을 테이블에 놓아주셨어요. 아빠가 그걸 보더니 입을 떡 벌리시더니 놀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돈을 쓴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시켜도 미국에 있는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밥까지 나왔는데 엄마가 계속 밥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선 저한테 심각한 목소리로 귓속말로 한마디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혹시 저기 밥에 곰팡이가 핀 건 아니지? 밥이 시꺼멓잖아. 순간 저는 푹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죠. 흑미밥을 보면서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건 곰팡이 아니라 흑미예요. 검은 쌀이죠. 몸에 엄청 좋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는 밥을 한 입 드시더니 은은한 달달함과 톡톡 터지는 흑미가 매력이 있다고 반찬도 안 드시고 계속 밥만 드시더라고요. 다른 반찬을 드셔보라고 말씀드리니 간장게장을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간장게장을 한 입 드시더니 어떻게 젤리 같은 게 입안에서 톡톡 터질 수 있냐면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짭짤하면서 달달한 게 엄마의 밥도둑이었나 봐요. 그렇게 한정식집에서 나오는데 부모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하신 거 있죠? 저희 엄마는 계속 맛있었던 요리와 반찬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부모님이 감동받으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차림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릇마다 음식들이 엄청 정성스럽게 담겨 있고 생긴 것도 되게 조화롭다 보니 이런 부분에 부모님이 반하셨더라고요. 한식의 맛도 맛이지만 그 정갈함까지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봐요. 김치찌개 드실 때 그 얼큰한 맛, 불고기 드실 때 달콤한 풍미, 잡채 드실 때 쫄깃함까지 부모님이 다양한 음식을 맛보시면서 엄지척 날리시는 걸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음식 처음 접해보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빠가 한국 음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우리 딸이 왜 한국 음식에 빠졌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국 음식을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기뻤죠.
앞으로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한식당 더 자주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우리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부모님한테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영상통화로도 잘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오시니까 떨리더라고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아빠가 엄청 감탄하셨어요. 뒤에서 따라오던 엄마도 집을 둘러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제가 월세를 말씀드렸더니 월세까지 엄청 저렴하다면서 놀라셨죠. 콧대 높으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는 걸 보고 절로 뿌듯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부모님이 더 만족해 하시는 거 있죠. 제가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걸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3년 전만 해도 한국 가는 거 절대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다니 부모님이랑 한국에서의 제 일상을 실컷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 한국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시더니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신 거 있죠. 부모님이 드디어 제 한국 생활을 응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그동안의 외로움이랑 힘들었던 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완전히 한국에 빠지신 저희 부모님도 다음에 한국에 오실 때는 더 오래 계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음엔 저희 부모님 모시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좋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프랑스에 13일 있을 거예요. 여기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갑자기 승무원들이 암호를 외치면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카라고 해요. 독일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승무원이 된 계기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언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에게는 레베카라는 5살 연상의 친언니가 있어요. 꽤 많이 나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언니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아끼지 않고 때로는 친구처럼 고민을 나누기도 하죠. 레베카 언니는 지금 저처럼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19살부터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합격했죠. 어릴 적부터 TV에서 승무원들의 멋진 모습을 볼 때마다 동경심을 갖곤 했는데 우리 집에 바로 그 승무원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죠. 승무원으로 일하는 레베카 언니로부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제 성격의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삶은 정말 끌리는 거 있죠? 그래서 언니의 영향을 받아 저도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승무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레베카 언니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언니에게 오늘 비행은 어땠는지 물어봤죠. 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비행기에 중국인 승객이 탑승했었대요. 비행기 티켓에 써진 중국식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승객이 유일한 중국인이었기에 눈에 더 잘 띄었나 봐요. 근데 식사 시간에 그 중국인 승객이 갑자기 언니를 불러 세웠대요. 기내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라면을 먹고 싶다는 거였죠. 문제는 라면이 무료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내식과 달리 비행기 내에서 따로 판매하는 유료 메뉴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정중하게 중국인한테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랬더니 그 승객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였던 나머지 주위 승객들까지도 웅성거리면서 언니와 그 중국인을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상의 끝에 라면을 제공하기로 했죠. 근데 그 중국인은 간신히 구해준 라면을 받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냐며 화를 냈고 급기야 라면을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라면은 사방팔방 튀어서 옆에 있던 승객 다리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바닥은 라면 국물로 흥건해지고 언니 다리랑 승무원복에도 묻어서 얼룩덜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울고 싶었대요. 그때 키 크고 인상 좋은 아시아인 남성 승객 한 분이 그 중국인 승객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뭐라고 한마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 승객은 곧바로 조용해졌고 그 승객 덕분에 더 큰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던 거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언니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아까 중국인 승객을 제지해 주신 분이 화장실 가는 모습이 보였대요.
언니는 그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간식을 들고 따로 찾아갔고, 그 남성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놀라지 않았냐고 물어봐 줬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 남성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대요. 언니는 그때 역시 한국인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승무원 일을 하기 전부터 언니는 저한테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니의 다양한 얘기를 듣자니 국적에 따라 승객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는 그 중에서도 동양인을 정말 싫어했어요.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을 되게 싫어했죠. 동양인 승객 중에서는 한국인 승객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언니는 한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길래 왜 한국인은 싫어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언니는 깜짝 놀라면서 전 세계 승객들 중 한국인만한 승객이 절대 없다고. 너도 일해보면 알 거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가 말해준 한국인 승객 얘기만 들었을 땐 한국인이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모든 한국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언니한테 제 생각을 말하니 픽 하고 웃으면서 너가 직접 겪어보면 잘 알게 될 거라고 더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되고 긴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엄격한 선발 과정에서 독일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했어요.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는데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감동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독일 항공사라서 유럽인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동양인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동양인한테서 국적이 한눈에 구분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은 확실히 구분이 되었죠. 일단 한국인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남달랐어요.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탑승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탑승권을 몇 번이나 보여줘야 되냐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땐 심통나서 다른 승객들이 뒤에 줄을 한참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가방을 뒤지거나 탑승권이 없다고 못 보여주겠다고 드러누워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정말 승무원이 처음 되었을 땐 그런 진상 중국인 승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난감했었다니까요. 일본인들에게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느릿느릿, 행동이 너무 답답해서 속 터질 때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인이 만약에 탑승한다. 거기다가 연달아 많은 한국인 승객들이 탑승하게 되면 줄이 시원하게 뻥뻥 뚫려 제 마음도 후련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다른 승객들한테는 억지 웃음을 애써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한국 승객분들 모습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버려요. 거기다가 동양인들은 기내식 나올 때도 한 번에 구분을 할 수 있죠. 기내식 카트를 끌면서 통로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간혹가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을 미리 세팅해놓고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은 한국인 승객분들이 많이 탑승한 날이라고 바로 알 수 있죠.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엄청 커서 끝에서 끝까지 카트를 끌고 다니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한국인 승객분들처럼 그렇게 미리 테이블을 세팅해 놓으면 빠르게 다른 승객분들도 식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답답할 때가 많죠. 거기다가 한국인 승객들 자리에 가게 되면요. 이미 원하는 메뉴를 정해 놓으셔서 기내식 서비스가 훨씬 빠르고 말하는 시간도 아끼게 돼요. 비행기가 건조하다 보니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목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인 승객분들은 말을 많이 아낄 수 있게 해줘서 덜 피곤하죠. 어쩔 때는 한국인 승객분이 원하시는 메뉴가 다 떨어졌을 때도 있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메뉴를 권하면 이미 처음 메뉴를 고를 때부터 메뉴들의 순위를 정해 놓으셨는지 재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중국인 손님들은 어떠냐고요. 기내식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시고 돈을 지불해서 먹어야 하는 메뉴들까지 당장 가져다 달라고 진상을 부릴 때가 많아요. 다들 귀가 멀쩡하게 들리는데도 소리를 빽빽 지를 때도 너무 많고요. 본인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앞에 꽂혀있는 책자들을 던져버릴 때도 많다니까요. 저 외에도 다른 동료 승무원들도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탑승할 땐 약까지 먹고 타요. 한국에서 비슷한 약으로는 청심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중국인들이 진상을 부렸을 때 손이 벌벌 떨리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서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인들은 뭘 잘했다고 멍하니 서 있냐고 또 한 소리를 하게 되니 조금이라도 중국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까지 버텨야 하죠. 이렇게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제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비행을 시작하기 전
승객들의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었죠. 탑승한 승객 중에 중국인 커플이 있었는데 탑승할 때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계속 뽀뽀하고 서로 껴안으면서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애정행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게 아니니 못 본 척하고 탑승권을 받았었죠. 그런데 자리에 앉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둘이 자꾸 옆자리에 앉고 싶다며 자리 이동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웬만하면 저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옮겨주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만석이라 정해진 자리 이외에는 옮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중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주위 승객들도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지만 그 커플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 승객이 갑자기 저를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피하지 못했고 그의 손이 제 뺨을 세게 때리고 말았죠. 그 주변에 있던 여자 승객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아야 했죠. 다행히 그 상황을 지켜보던 선배 승무원이 재빨리 와서 중재해 주었고 그제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속상했죠. 승객을 위해 친절을 다하는 게 저의 일인데 폭력까지 당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문득 레베카 언니가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승객을 대해야 하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저는 중국인 승객에게 폭행까지 당한 그 사건 이후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괴로워했어요. 비행 스케줄이 잡히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휩싸였고 특히 중국 노선 비행이라도 잡히면 공포 그 자체였죠. 이젠 청심환을 먹어도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승무원 선배들과 동료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였어요. 언니도 이 일을 알게 된 이후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울더라고요. 저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무너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힘낼 수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용기를 내며 비행에 임했어요. 승객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전하려 노력했죠. 그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저는 갑자기 회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항공사가 한국전담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승무원을 뽑아 배치한다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번쩍 뛰었어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한국어 공부를 틈틈이 해왔었거든요. 한국인 승객분들이 제가 조금이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해 주셔서 조금씩 공부해왔던 게 어느새 대화가 가능할 정도까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지원서를 냈죠. 며칠 뒤 면접을 봤어요. 그동안 쌓아온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줬더니 면접관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한국 노선 전담 승무원으로 발탁된 거죠. 진짜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중국인들을 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칠 듯이 뛰면서 좋아했죠. 한국 노선이라 중국인들보다는 한국인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한국 행처 비행을 앞두고 한국 노선을 맡은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임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제가 한국 행처 비행에 탑승하는 날, 승무원들 사이에는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뭔가 암호 같은 게 오가는 게 들렸거든요. 호기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 보니 승객 중에 눈에 띄는 미남이 탔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열씨 좌석에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차이나에 4일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암호를 주고받게 되죠. 오늘은 프랑스에 13일 있을 거야 였는데 13열 F 좌석에 무척 잘생긴 한국인 승객이 앉아 있다는 말이었고 절로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 승객을 바라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잘생긴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게다가 키도 크고 늘씬하신데 선한 인상을 주는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승무원들 모두가 그 승객에게 시선을 빼앗기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다들 어떻게든 그의 눈에 띄기 위해서 주변을 얼쩡거렸죠. 문득 저도 그 승객만 힐끔거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승객들에게 소홀해질 것 같았거든요.
업무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선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승객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것 같았죠. 기내식 서비스를 하는 내내 그 승객 앞에만 서면 괜히 긴장되고 떨렸어요.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웃어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 승객도 늘 미소로 화답해 주셨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들떠올랐죠. 계속 그에게 눈길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지, 더 필요한 건 없으신지 자꾸 살피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다른 승객분들께 누가 될까봐 죄책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런 멋진 분을 뵙게 되어서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곧 착륙이라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또 언젠가 이렇게 멋진 한국 승객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웃는 얼굴로 인사드렸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갑자기 저는 배가 콕콕 찌르는 통증을 느꼈어요.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게 이상한 느낌이었죠. 승객들이 계시는 통로에서 주저앉을 수가 없어 최대한 뒷자리로 들어갔죠. 자리를 옮기자마자 쓰러질 것 같은 고통의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마침 누군가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주 힘들게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승객이 아까 그 잘생긴 한국인 승객인 게 아니겠어요? 예쁜 모습만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식은 땀을 흘려 화장이 지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도 제 생각을 읽었는지 그 승객은 잠시만 저보고 기다리라 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후 알고 보니 다른 승무원들을 데리고 와주신 거였더라고요. 저를 직접 옮기기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승무원들은 저를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죠. 그분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 의사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모습에서 배려심과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처음 뵙는 승객에게 이런 폐를 끼쳐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사 승객분이 착륙하면 꼭 병원에 가보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공항 안에 좋은 병원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죠. 착륙할 때까지 계속 제 곁을 지켜주시던 그분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 옆에서 간호해주시던 그분한테서 은은하게 나던 비누향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마무리 정리를 한 뒤 그 의사분이 알려주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막상 병원 안으로 들어서려니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친절하게 웃어주는 간호사분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내에 있는 의료센터 치고는 규모도 크고 의료진도 많더라고요. 덕분에 단시간 내에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급체에서 위경련이 온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행 첫 비행이라 저도 알게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아까 그 의사 승객분이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은 공항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분이셨던 거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얼른 달려가서 아까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분도 절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건강 상태를 물으시며 앞으로 자주 볼 테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명함을 받을 수 있었죠. 병원을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생긴 분 앞에 어떻게든 눈에 띄고 싶었는데 이렇게 번호까지 알게 되다니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인천공항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의 시설과 규모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았거든요. 독일에 있는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쇼핑몰이나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덕분에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어 이번 휴가 때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레베카 언니한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예전에 중국인이 라면으로 진상 부렸을 때 언니를 도와주셨던 한국인 승객분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한국인 승객분이 언니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면 언니처럼 의사 승객분과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갔을 때 데이트하기 좋은 곳 추천해 주시면 꼭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여기는 한국의 한 휴게소.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휴게소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선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이내 이 여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이 어떤 장면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나예요. 저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올드타판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영양사로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먹는 급식 음식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저 역시 우리 학교 급식이 그리 훌륭하다고 할 순 없어요. 정크푸드 위주의 메뉴에 신선한 채소는 부족하고 영양 균형도 잡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가끔은 애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누군가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급식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나 푸짐하던지 다들 놀랬다니까요. 반찬이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는 기본이고 국과 밥은 물론이고 과일이나 디저트까지 곁들여져 있으니 교과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음식들의 비주얼이 훌륭해서 마치 레스토랑 같다는 평이 자자했어요. 이 소식이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런 급식을 먹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누군가의 바램 정도로 치부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학교 측에 민원을 넣는 학부모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학교 급식과 한국 학교 급식의 차이가 뭘까 싶어 한국 급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더 건강하고 맛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하기엔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급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거든요. 채소는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다반사고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를 더 선호하니까요. 한국처럼 급식을 만들어봐야 먹을 애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저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점 더 거세지는 통에 이젠 외면할 수도 없게 된 거 있죠? 학교 측에서도 급식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심해졌거든요. 아니, 학교 학생회에서까지 급식에 한국식 치킨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요즘 케이팝에 빠진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식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한국식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다는 건 어쩌면 급식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마침 국제영양사연맹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모범적인 학교 급식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한국 급식의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선뜻 지원할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마침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이라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죠. 망설일 것도 없이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운 좋게 합격까지 했더라고요. 함께 연수에 참가하게 된 미국 각지의 영양사들을 만나니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모두 한국 급식의 비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정말 좋았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사실 한국행도 처음이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찌나 긴장되고 설레던지 잠도 하나도 못 잤다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인천국제공항의 넓고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천장이 높아 탁 트인 느낌이 들었고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최신식 시설들로 가득했죠.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풍경이 이렇게 인상 깊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공항이라면 여행자들이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감탄하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이어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높다란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한강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은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죠. 버스는 어느덧 호텔 앞에 도착했고 저는 제 방에 짐을 풀고 나왔죠.
저희는 호텔 로비에서 이번 연수의 안내사항을 전해 들었어요. 내일부터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 고등학교가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3시간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거 있죠? 처음 듣는 지역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연수 프로그램 중에 지방학교를 방문한다는 점이 설레기도 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도심지를 벗어나자 점점 자연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인 산과 푸른 잔디가 깔린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차창에 빠져든 나머지 어느새 잠이 들었던 걸 깨달은 건 다른 연수생들이 내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을 때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휴게소를 구경하고는 싶었지만 한국에 온다고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힘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처럼 휴게소 구경을 하기보단 버스에 남아서 잠을 더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잠시 후 버스에 올라탄 연수생들의 얼굴에는 신기한 듯 흥분된 표정이 가득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제게 휴게소가 정말 깨끗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며 감탄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 맛도 훌륭하다고 칭찬일색이었죠. 미국의 휴게소랑 한국의 휴게소가 얼마나 다르겠나 싶어서 저는 휴게소를 가지 않고 잠을 더 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휴게소에 가보지 않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밖을 한번 구경해봐야겠다 싶었죠. 고속도로를 달려 강원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학교 전경에 압도되고 말았죠. 사실 시골에 있는 학교라 해서 낡은 건물일 줄 알았거든요. 제 생각과는 달리 현대식 건물에 잘 가꿔진 조경과 운동장은 시설면에선 어디를 가더라도 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체육관이 크고 실용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가 떠올라 괜히 운동장이 부러웠답니다. 미국의 여느 공립학교보다 훨씬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춘 이 학교에서 과연 어떤 급식이 이뤄지고 있을지 괜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급식실로 안내받아 들어선 순간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 풍경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죠. 주방에는 다양한 조리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식재료들도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조리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모두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영양사 선생님은 급식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식재료 선정부터가 미국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게 남달랐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품질 좋은 재료만을 엄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도 철저했어요. 작업 구역마다 소독은 물론 식재료의 적정 보관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조리 과정 역시 영양사 선생님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음식의 맛은 물론 영양가까지 고려해서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끼 한 끼가 학생들에게 건강한 에너지가 되도록 정성을 쏟는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급식이 학생들에게 배식되는 순간을 지켜보니 저까지 뿌듯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즐거운 표정으로 급식을 받아 맛있게 먹고 있었죠. 급식을 직접 맛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그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우선 비주얼부터 정말 조화로웠어요. 반찬들 역시 채소류와 고기류가 골고루 어우러져 있었죠. 살면서 한식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니까요. 급식실을 나온 뒤에도 영양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한국 음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한 상 차림을 이루는데 이런 구성 덕분에 여러 재료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는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 음식과는 정반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토록 먹고 싶다던 한국식 치킨 만드는 레시피도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걸 배우고 강원도 학교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일정이 일찍 끝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였죠. 자유시간이라니 괜히 들뜨는 거 있죠. 강원도에서 무얼 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던 차에 선생님께서 강원도의 자랑인 경포대 해수욕장을 추천해 주셨어요. 강원도의 푸른 바다는 절경으로 손꼽힌다 하시며 유명한 오징어 순대도 꼭 맛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바다도 보고 특별한 음식도 맛본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추천에 저희는 모두 경포대를 가보기로 했어요. 바다가 아름답다는 말에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들뜬 얼굴로 미소 지으며 경포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답니다. 경포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어요. 에메랄드빛 물결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괜히 마음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잔잔한 물결에 발을 담그니 기분까지 절로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연수가 아무래도 배우는 자리이다 보니 일정을 치르는 내내 긴장했었는데 바다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를 감상하다 문득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징어 순대가 떠올랐어요. 현지 명물을 맛보지 않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 다른 일행분들께 오징어 순대를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죠. 해변가에 자리 잡은 식당에 들어서자 가게 안에 독특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인데 묘하게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번역기 앱을 써서 주저없이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다른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힐끗 보니 동그란 테두리 안에 이것저것 모두 채워져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대라는 음식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제 앞에 놓인 오징어 순대를 보고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비주얼이 쉽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주얼이 아니었거든요. 오징어 몸통 안에 알 수 없는 것으로 속을 꽉 채운 듯한 신기한 음식이었죠.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입 베어 물자 강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오징어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속에 든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신기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겉은 쫄깃쫄깃하면서 속은 여러 가지 속재료들이 어우러져 살짝 짭짤하면서도 고소하니 계속 순대가 입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한껏 여유로워진 저는 호텔로 느긋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하루를 알차게 보낸 터라 호텔방에 누워있자니 피곤이 밀려오는 게 느껴졌죠. 편안한 침대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분명 오징어 순대를 먹었는데도 걷다 보니 금방 소화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밖에 나가기엔 좀 무리일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죠. 잠시 망설이다 문득 호텔 직원에게 편의점 위치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뭐라도 간단히 요깃거리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로비로 내려가 직원에게 편의점을 찾는다고 얘기하니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잘 발달해서 늦은 시간에도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배달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했거든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새벽까지 배달되는 곳도 많다고 귀띔해 주더라고요. 그 말에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죠. 문득 한국식 치킨이 생각났어요. 아까 영양사 선생님한테 레시피도 배워왔던 바로 그 음식 말이에요. 어차피 늦은 시간이니 밖에 나가기보다는 치킨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보자 싶었고 호텔 직원에게 치킨 주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한국의 치킨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지만 직원의 추천을 믿고 주문을 넣었어요. 말을 들어보니 후라이드와 양념치킨 두 가지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안 가는 이름들이었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방 바로 앞까지 배달해준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거의 30분 만에 치킨이 배달된 거 있죠?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봉투에 담긴 치킨 박스를 받아들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죠. 주위에 은은히 풍기는 고소한 냄새에 얼른 박스를 열고 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치킨 박스를 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노릇노릇 튀겨진 닭과 붉은 양념이 코팅된 치킨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한국식 치킨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색다른 조리법에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치킨 박스 안에 반투명한 통에 담긴 하얀 무언가가 들어있었던 거죠. 처음 보는 음식이라 되게 궁금했어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고 재밌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 정체는 물을 절인 치킨무라는 거였어요. 피클과 비슷한 음식이라는 거 있죠. 한국에선 치킨과 함께 치킨무를 곁들여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호텔 직원의 말씀대로 치킨무를 곁들인 치킨을 맛보기로 했죠. 치킨의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속살이 입안 가득 퍼지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양념치킨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이었죠. 자꾸만 손이 가는 걸 보니 왜 이렇게 다들 한국 치킨을 찾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답니다. 게다가 느끼해질 쯤 치킨무를 베어 물면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부담을 확 날려주더라고요. 재밌고 절묘한 궁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치킨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먹고 나서 잠이 들었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출발 시간이 다가왔더라고요. 오늘로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날이었죠. 짐을 챙겨 황급히 로비로 내려가니 동료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우리를 태울 버스도 곧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올랐죠. 한참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 보니 어느덧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버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휴게소에 잠시 들릴 거라는 내용이었죠. 순간 머릿속에 어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원도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 못 들른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번만큼은 꼭 휴게소에 가보리라 결심했죠.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휴게소로 달려갔답니다. 막상 휴게소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곳이 이렇게나 좋은 곳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치 복합 쇼핑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규모도 컸고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된 거 있죠? 무엇보다 시설이 어찌나 깨끗한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바닥은 물론 벽면과 천장까지 말끔했죠. 휴게소 안에 푸드코트를 둘러보니 선택의 폭이 무척 넓었어요. 패스트푸드부터 한식당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춘 식당들이 즐비했죠. 그 옆으로는 지역 특산품을 파는 기념품점도 있었고요. 휴식 공간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안마의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휴게소 구경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은 처음 봤다니까요. 변기는 물론 세면대와 바닥까지 깨끗한 상태였어요. 변기 뚜껑을 내렸는데 갑자기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에요. 누구 하나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공중화장실 에티켓을 잘 지키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부끄럽지만 휴게소 문화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용객을 배려하는 휴게소 설계부터 멋진 시민의식까지 배울 점이 참 많았답니다. 화장실을 나오니 배에서 계속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휴게소 식당에서 간단하게라도 뭘 먹고 가야겠다 싶었죠. 식당은 멀리 있었는데 여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걸 보니 못 참겠더라고요.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한국 라면이 궁금해서 라면을 주문했는데 한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죠. 고개를 들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팔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로봇이 면을 삶고 국물을 붓고 고명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옆에 서 있던 점원은 요리를 완전히 로봇에게 맡기고 있었죠. 마치 SF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한국이 IT 강국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휴게소 식당에서까지 로봇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주문한 라면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한 입 떠먹어보니 어떻게 기계가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맛이 났죠. 면은 탱탱하고 국물은 진하면서도 얼마나 개운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면의 탱탱함 정도를 보면 사람이 끓였는지 로봇이 끓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니까요. 한국 라면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거기다가 라면이랑 같이 줬던 김치를 용기를 내서 한 입 먹어보는데 새콤한 김치가 라면을 먹을 때 느껴지는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거 있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국 김치가 많이 맵다고 들었는데
제 입맛에는 딱 적당하더라고요. 김치를 싹싹 긁어 먹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휴게소를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급하게 버스에 다시 올라타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말하는 걸 좀 들어보니 중국어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 같았죠. 미국에서도 자주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보다 보니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들 중 몇몇이 공항바닥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주위 사람들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니 다른 나라에 와서까지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괜히 제가 다 기분 나쁜 거 있죠? 공공장소에서의 매너가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저렇게 진상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악명이 높다는 소문이 왜 생겼는지 바로 이해가 갔어요. 중국인 관광객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항 내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돌아가면 제가 맡은 학교 급식부터 바꿔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 그리고 꼭 도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의 치킨이에요. 미국 아이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맛본 그 특별한 맛을 고스란히 재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치킨무같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야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답니다. 식재료부터 차원이 달랐죠. 그래서 우선 식재료 공급업체를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영양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떠올리며 메뉴를 재구성했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였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급식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바꿔봤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를 꼭 반영하고 싶었어요. 특히나 한국식 치킨은 그렇게나 학생들이 먹고 싶어 했는데 한국식 치킨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과 매콤달콤한 맛으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급식 개선안을 써서 제출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제 열정에 감동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해 주셨죠. 교장 선생님께 허락까지 받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식재료 공급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조리사 분들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한편 치킨 레시피를 재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죠. 처음엔 낯설어하던 조리사 분들도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노하우를 전수하자 금세 적응하시더라고요. 치킨 레시피도 매일 치킨을 먹어보면서 학생들 입맛에 맞도록 계속 바꿔나갔죠. 치킨무도 손수 담그면서 최상의 조합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새 학기가 되었고 새로운 급식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많이 떨렸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새로 바뀐 급식을 본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둘 밝아지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특히 치킨 코너 앞엔 긴 줄이 늘어섰죠. 치킨을 한 입 베어문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급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와 극찬을 해주는 거 있죠?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에 울컥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제가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급식이 바뀌고 나서 학생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출석률과 학습 능률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급식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급식을 안 먹던 아이들이 거의 사라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다른 메뉴들도 인기가 폭발했답니다. 아이들이 매일 급식실에 올 때마다 설렌 게 눈에 보였죠. 요즘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서 방학이 시작되면 한국에 한 번 더 놀러 갈 계획인데 혹시 또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보는 게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